핵무기 발사 카운트다운 10초, 9초, 8초. 전 세계가 공포에 떨던 그 순간 한국의 한 버튼이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미국 최고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K-팝과 삼성만 알던 미국인이 한국 지하 비밀 시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일까요? 400년 전 거북선의 DNA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비밀 병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다니엘 브룩스예요. 예전에 저는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화요일 아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들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작은 물줄기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핵무기에 관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제 일이었거든요. 저는 위험한 무기들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정확히 오전 9시 47분에 전화가 울렸어요.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회의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이 얘기 좀 들어봐. 국방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마이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흥분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이크는 항상 비밀 무기나 수상한 나라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별거 아닌 얘기들로 끝나곤 했어요. 이번엔 또 뭔데, 마이크?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만들고 있어. 정말 엄청난 거야. 수조 달러 규모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요? K-팝이나 드라마 만드는 그 나라 말이에요? 물론 좋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만들고 있었지만 진짜 군사 기술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의자를 돌리며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칩 만들고 아이돌 그룹 해외로 보내는 게 전부잖아. 하지만 마이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비밀 회의들과 기밀 보고서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믿기 어려운 숫자들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돈 얘기였어요. 한국 정부가 전쟁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 목소리에서 뭔가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이크는 예전에도 맞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 리비아 문제를 처음 알려준 것도 마이크였어요. 그때 저는 그 임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임무는 끔찍하게 잘못되었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작은 나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너를 서울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해달라고 해. 마이크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 안보에 관한 큰 심포지엄이야. 특별히 너를 요청했어. 저는 커피 머그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펜타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컵이었어요. 20년 전 첫 출근날 받은 선물이었죠. 그때는 큰 강대국들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중요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저를 요청한다고요? 농담 같았어요. 왜 나를 원하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미국 최고의 핵물리학자 중 한 명이니까, 다니엘.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과 협상하는 방법을 아니까. 제 일정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중요한 회의들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회의들 말이에요.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기술에 대한 정중한 연설들을 들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뭔가가 계속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마이크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정말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다면요? 과학자로서 저는 새로운 발견들에 대해 궁금해해야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해야 했죠. 3일 동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초청장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종이가 두껍고 비싸 보였어요. 모서리에는 태극기가 인쇄되어 있었고 영어도 완벽했어요. 모든 걸 다 지불해주겠다고 했어요. 항공료, 호텔, 심지어 식사까지도요. 이건 아마 시간 낭비일 거야. 마이크에게 말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언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마이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니라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에 젖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모두들 어딘가 중요한 곳으로 서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서의 제 삶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보고서 읽고 회의 참석하고 또 다른 보고서 쓰고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무기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일을 도왔지만 최근에는 항상 한 발 뒤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또 다른 위협,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마 한국 여행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작은 나라들은 세상의 큰 문제들을 정말로 바꿀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펜을 들어서 승낙서에 사인했어요. 3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아직도 왜 가기로 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14시간 내내 한국 군사기술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읽고 있었어요. 대부분 평범해 보였어요. 좋은 장비들이긴 했지만 혁신적인 건 없었어요. 이 여행이 권력에 대해, 평화에 대해,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 마음먹고 달려들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창문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별들의 카펫처럼 아래쪽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밝았어요. 아마도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새로운 뭔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추운 2월 아침,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을 날아왔는데 몸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가 바로 놀라게 했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해 보이고 있었죠.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봇 도우미들이 짐을 나르며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곳곳에 디지털 화면들이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춤추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 짧은 검은 머리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환영 패키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브룩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교육적이기를 바랍니다. 교육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박히고 있었어요. 선팅된 창문의 검은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도시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고 있었고요. LED 조명이 모든 곳을 덮고 있었어요. 낮에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에서 빠르게 걸으며 제가 가진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전화기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에 대해 틀렸던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더 진지한 나라일 수도 있었죠. 호텔은 화려했어요. 정부 회의치고는 너무 화려했죠. 제 방은 40층에 있었는데 창문이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풀고 쉬려고 했지만 시차 때문에 머리가 멍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20개국의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편안한 의자가 있는 큰 방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 컴퓨터 전쟁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지루한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그때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대부분 메시지는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광고나 읽지도 않는 뉴스레터들 말이에요.
하지만 한 이메일이 잠시 숨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였어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꼭 봐야 할 정보 마이너스 유니크 실드 프로젝트.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상한 이메일은 보통 문제를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대신 열어보게 만들었어요. 메시지는 짧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브룩스 박사님, 한국이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유니크 실드 프로젝트입니다. 첨부된 파일들이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누구를 믿을지 조심하세요. 하지만 진실을 무시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에 첨부 파일들이 있었어요. 많이요. 무기 설계도처럼 보이는 기술 도면들이 있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있는 실험 결과들도 있었고요. 전에 본 적 없는 군사장비 사진들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보이는 도장과 서명이 있는 문서들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일들이 진짜 같아 보였어요. 아주 진짜같이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어서 가짜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모으는데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누구였을까요? 왜 한국에 비밀 군사 정보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리비아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쉬운 답을 절대 믿지 말라고 가르쳐준 그 제약 말이에요. 완벽해 보였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정보들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 말이에요. 방이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 기술을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피곤한 미국 과학자에게 정교한 장난을 치고 있을 수도 있었고요. 파일들을 완전히 읽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 뭘 믿을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회의 둘째 날 주최 측에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답답한 방에서 지루한 회의를 더하는 대신 한국 문화 체험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온 방문객들 대부분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고요. 왜 군사 전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갔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버스를 타고 산과 논을 지나 2시간을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 밖의 한국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요. 더 평화로웠어요. 작은 마을들이 초록 언덕 사이사이에 모래상자 속 장난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굽은 지붕의 오래된 절들이 소나무 숲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집에서 멈췄어요. 건물이 검은 나무와 하얀 벽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붕이 미소처럼 가장자리에서 위로 휘어져 있었죠. 돌담이 작은 정원이 있는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 홍표 씨를 만났어요. 65세 정도로 보였는데 손이 나무 껍질 같았어요. 오랜 농사일로 거칠고 단단해 보이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갈색이었고 머리는 대부분 회색이었어요.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낡아 보이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홍표 씨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세상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웃을 때 눈가에 깊은 주름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할아버지 같아 보였지 국가 안보에 대해 가르쳐줄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통 가옥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홍표 씨는 저에게 마당에서 함께 앉자고 했어요. 옥수수 냄새가 나고 달콤한 맛이 나는 차를 2잔 가져왔어요. 나무 위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얼굴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풀리고 있었어요. 홍표 씨가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침입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힘이 세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400년 전에 일본이 수백 척의 군함으로
한국을 침입했어요. 홍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배도 더 많고 병사도 더 많고 무기도 더 많았죠. 모든 사람이 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역사는 보통 제게 흥미롭지 않았는데 홍표 씨 목소리에 뭔가가 주에 깊게 듣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12척밖에 없었어요. 수백 척에 맞서는 12척이었죠. 하지만 그 배들이 달랐어요. 철껍질을 가진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일본군이 침몰시킬 수도 없고 올라탈 수도 없었죠. 그 12척의 거북선이 일본 해군 전체를 물리쳤어요. 홍표 씨가 말을 멈추고 주름진 얼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어가 공격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브룩스 박사님. 때로는 가장 작은 방패가 가장 큰 칼보다 더 잘 보호해주거든요. 그의 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모든 나라들, 연구했던 모든 무기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방패 대신 더 큰 칼을 원해서 시작된 모든 전쟁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모든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홍표 씨가 일어나서 집 뒤에 있는 작은 창고로 걸어갔어요. 누런 페이지가 있는 오래된 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글자는 한국어였지만 거북선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설명한 것과 정확히 같아 보였어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떠다니는 요새들이었어요. 진짜를 보고 싶으세요? 홍표 씨가 물었어요. 놀랄만한 걸 말이에요. 작업복과 밀짚 모자를 쓴 이 소박한 농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어떤 것도 군사 비밀을 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 뭔가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물어봤어요. 내일 밤 용기가 있으시다면 한국이 정말로 만들고 있는 게 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과학자인 제 머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군사 비밀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요.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해 알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홍표 씨가 바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 있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네, 말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뭘 보겠다고 동의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홍표 씨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낡은 픽업 트럭으로 호텔에 데리러 왔어요. 한국의 가장 큰 군사 비밀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농부 옆에 앉아 있으니 긴장되고 있었어요. 일부는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시골길을 1시간 동안 달리고 있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어요. 다른 차도 없었고요. 그냥 언덕과 숲을 지나는 텅 빈 길들 뿐이었어요. 홍표 씨는 운전하면서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신비로운 군사시설이 아니라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침내 버려진 농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멈췄어요. 부서진 나무 울타리들이 있었어요. 녹슨 장비들도 있었고요.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곧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건물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맞나요? 물어봤어요. 홍표 씨가 웃으며 우리 둘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헛간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판자에 손을 대자 갑자기 그 판자가 파란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숨겨진 스캐너가 지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헛간 문이 조용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가짜 헛간 문 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홍표 씨가 버튼을 누르자 불이 켜지는 반짝이는 금속문이 있는 진짜 엘리베이터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5분 정도 느껴지도록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입이 벌어졌어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뻗어 있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벽들이 하얀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깨끗했어요. 천장을 따라 부드러운 파란 불빛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기가 병원 냄새처럼 깨끗하고 차가웠어요. 여기는 농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첨단 시설이었어요. 홍표 씨가 얼굴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보안문들을 통과해 안내하고 있었어요. 빳빳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짜여진 춤을 추는 춤꾼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축구장 3개 크기의 방에 들어갔어요. 수백 개의 컴퓨터 화면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을 덮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컴퓨터가 서 있었어요. 금속숲처럼 천장을 향해 뻗어 있는 검은 탑들이었어요. 나무 몸통만큼 두꺼운 케이블들이 모든 걸 연결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작업대에 앉아서 화면에 흘러가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바로 그때 백동훈 장군을 만났어요. 자처럼 곧고 키가 컸는데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악수가 강철을 잡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볼 때 제 생각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니크 실드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브룩스 박사님,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비밀스럽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기술은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백 장군이 지도와 위성 사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는 컨트롤 스테이션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보여주는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우리 시스템은 어떤 핵무기든 발사 전에 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폭발도 없고요. 파괴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그냥 전자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예요. 화면들을 바라보며 제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기술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쏘지 않고 미사일을 멈춘다고요? 공상과학 소설 같았어요. 그때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전체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자리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백장군의 차분한 표정이 몹시 진지해졌어요. 대륙 간탄 도미사일 탐지 기술자가 발표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진짜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떨어지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0, 9, 8, 7.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핵미사일이 곧 발사될 거였어요. 백장군이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헤드셋에 대고 말했어요. 유니크 실드를 즉시 가동하라. 생각보다 빠르게 작동하는 컴퓨터들의 소리 외에는 방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서 미사일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6, 5, 4, 3. 그때 모든 게 멈췄어요. 미사일의 엔진이 꺼졌어요. 발사대의 불빛들이 꺼졌어요. 미사일 주변의 모든 전자장비들이 그냥 죽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모든 걸 한 번에 전원에서 뽑아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3초였어요. 한국의 유니크 실드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핵미사일을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요. 입을 벌린 채로 화면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폭발도 없었어요. 불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어요. 파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냥 침묵만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군사기술에 대해, 한국에 대해,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어요. 백장군이 제가 본 것 중 가장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브룩스 박사님,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적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는데 왜인지도 몰랐어요. 아마도 미래를 봤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마침내 방패가 칼보다 강하다는 홍표 씨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아예 무기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